보다는 비속어 발언 보도로 논란이 더 큰 상황인데요. 어젯밤 나온 대통령실의 해명에도 논란은 계속 이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이 문제 어떻게 봐야 하는지 한 주간 있었던 정치권 이슈 뉴스야 외전에서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정부가 오는 26일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전히 없애기로 했는데요. 우려되는 점은 없는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회는 청취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어플리케이션과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가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음료를 일회용 컵에 주문할 경우 자원순환 보증금 300원을 내도록 하고 빈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인데요. 정부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올해 6월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가 준비 부족을 이유로 시행 시기를 오는 12월로 한 차례 연기한 바 있습니다. 문제는 이번엔 시행 지역이 대폭 축소됐다는 점인데요. 제주와 세종 단 두 곳만 대상으로 선정하면서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가 사실상 시범 운영으로 바뀐 겁니다. 제도 운영 방식도 달라졌는데요. 당초 환경부는 브랜드와 관계없이 어느 매장에서나 컵을 반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었지만 오늘 발표된 최종안에는 같은 브랜드 매장에서만 일회용 컵을 반납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 참여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정부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추진하면서 온실가스를 66% 이상 줄일 수 있다. 연간 445억 원 이상의 편익이 발생할 것이다. 이런 청사진들을 나열했지만 지금의 제도로 의미 있는 효과가 나타날지 의문인데요. 사실상 정책 후퇴가 아니냐는 지적에 정책의 성과는 앞으로의 행동으로 답해드리겠다는 환경부. 그 말이 정말 지켜질지 두고 볼 일입니다. 오늘 밤 당신 안의 꿈틀거리는 지식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한 주간 있었던 정치권 움직임 깊이 있게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뉴스 외전 함께 하실 패널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배정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배정찬입니다. 김민아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 해외 순방 이것 때문에 지금 며칠째 언론이 떠들썩하다고 해야 되나요? 계속 논란도 이어지고 이런 상황인데요. 일단 지금 캐나다에서 해외 순방 마지막 일정을 소화하고 내일 이제 귀국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 지금까지 어떤 성과 그리고 아쉬운 점을 하나씩 두 분이 좀 꼽아주신다면요. 글쎄, 우리가 성과를 평가할 때는 그냥 전반적인 총평도 있을 수가 있을 테고, 네. 구분을 해서 차원별로 나눠서 이제 평가를 할 수 있을 텐데,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해봅니다. 이제 실무적 평가는 대통령이 귀국하고 난 다음에 정확하게 어떤 과정들이 있었는지 내용들이 있었는지 대통령실이든 또 발표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외교부 차원에서 그때 네. 좀 평가를 내려야 될 것 같고요. SNS 상에서의 민심을 보면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안 좋은 이유는 저는 뭐 조문 외교 관련해서는 설왕설래도 좀 있고 물론 장례식은 참석했으니까 부정적인 또 여론이 네. 있긴 합니다만 또 대통령실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관련되는 내용도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문제는 뭐냐면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이 발언 부분과 기대치가 높았었던 한미 정상회담이 왜 48초밖에 거칠 수밖에 없었을까? 네네. 이 부분에 대한 것인데 마지막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지표 평가일 겁니다. 결국 대통령의 순방이 뭐 성과든 아니면 과정에서의 국민들의 평가이든 간에 지지율로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과정에 있었던
지지율이 또 조사되고 발표된 결과는 한국갤럽 조금 이따 이제 김민하 평론가 아마 네네. 소개를 해드릴 텐데 직전 조사보다 5%포인트나 내려왔습니다. 조금 네. 이따가 이제 개요는 말씀드리니까 먼저 말씀 안 드리는데 상당히 저는 오히려 이게 역작용이 일어났다. 대통령에게라고 보입니다. 네. 여론조사 전문가답게 여론조사의 측면에서 일단 성과 평가를 좀 해주셨는데요. 김민하 평론가는 어떻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네. 냉정하게 얘기해서 성과는 없다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이게 성과가 없는 이유가 여러 가지 대외적 환경의 어려움이라든가 외부 변수 때문에 예를 들면 바이든 대통령이 갑자기 일정이 단축이 돼가지고 이렇게 뭐 뉴욕 일정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빨리 이제 진행이 됐고 뭐 이런 것들 늦게 시작해서 빨리 끝났고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전부라고 하면은 또 이렇게 뭐 폄훼할 것은 아니에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 대통령의 참모 그리고 외교안보 라인에 분명한 어떤 실책들이 이번에 나타났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런 상황을 좀 앞으로 어떻게 바꿀 것이냐,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이런 것들로 좀 얘기를 생산적으로 연결을 해서 앞으로 그러한 개편 작업을 잘할 수 있다면 그게 성과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저자세 외교 참사라고 지금 규정하고 좀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민의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바이든 대통령과의 짧은 한담은 다수 정상과 풀 어사이드 형태로 회담을 한 것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위상을 국제 무대에 보여준 것이다. 또 한일 정상의 약식 회담도 문재인 정부가 망쳐놓은 한일 관계를 정성화하는 의미가 있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만남 자체에 의미를 두는 목소리도 있기도 하고요. 이런 국민의힘의 그 판단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좀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물론 민주당에도 같이 지적해 주셔도 되고요.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국민의힘이 판단할 때는 이번 외교가 조문 외교, 장례식 외교라는 것이 상당히 또 대한민국 주도로 전개되는 외교상은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교통 정체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또 설명을 하고 있고 또 관련된 일정을 영국 왕실이나 또 영국 정부와 논의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 제기되는 갖가지 이야기들이 다 나옵니다. 또 좀 무리한 해석을 하거나 무리한 지적이나 비판을 하는 내용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네. 그런 점에서는 좀 이해를 한다 그러면은 한미 정상회담과 한일 정상회담은 지나치게 좀 기대감을 먼저 키웠던 거 아닌가. 그걸 먼저 국민의힘 차원에서 이야기하기보다는 실제 대통령의 일정이 국내에서 대정부 질문에 대응하는 외교부 차관도 제대로 몰랐던 부분. 네. 또 한덕수 국무총리도 박진 외교부 장관이 영국으로 갔던 거 아닌가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 논란이 있는 부분이죠. 이 부분은 그렇죠. 분명히 네. 어떤 식으로든 대통령이 수습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풀 어사이드 회담을 할 수 있었고 이 글로벌 펀드 재정회의에 윤석열 대통령이 참여하고 우리나라도 역할을 하겠다고 이야기한 부분은 긍정적으로 그런 부분도 있어요.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국민의힘의 단순히 주장이 아니라 우리가 좀 더 냉정한 분석을 할 필요가 있을 거예요. 다만 이런 부분입니다. 짧게 추가를 드리면 영국에서라도 바이든 대통령을 조금 더 만날 수는 없었을까. 아니라면 이렇게 뉴욕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어떻게든 시간 내기가 쉽지 않다면 캐나다를 다녀오고 난 이후에 잠시라도 워싱턴에 들러서 백악관을 방문을 해서 짧게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의견 제시를 하는 것은 왜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게끔 하는 것이죠. 네. 김민하 평론가 어떻게 보세요? 저도 성과가 이제 있으면 이런 거다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지금 국민의힘은 여당이기 때문에 어쨌든 대통령이 대외적인 어떤 그런 활동을 한 거에 대해서 당연히 거기서 의미를 찾고 의미 부여를 하고 이제 그런 일들을 해야겠죠. 여당이니까. 네. 근데 대통령실에 설명하고도 사실 잘 안 맞아요. 대통령실이 지금 성과다라고 일단은 좀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은 이제 경제적인 측면인 것 같고 그래서 투자 유치를 상당히 했다든지 그다음에 독일하고 캐나다 정상하고 정상회담 진행하면서 AI라든지 광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협력을 강화했다든지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다수 정상하고 풀 어사이드 형태로 회담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사실관계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풀 어사이드 회담이라는 것도 이 형태가 약식이라는 거지 그것은 공식적인 회담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어떤 공식적인 회담이 진행됐다고 지금 보는 건지는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독일, 그다음에 캐나다, 일부 이제 이런 정상회담 외에 이 국민들이 핵심이라고 생각했던 한미 정상회담하고 한일 정상회담이 과연 정상적으로 진행됐다고 볼 수 있겠느냐. 그렇지가 않은 한미 것이고. 정상회담은 정상회담은 공식적으로는 하지는 않았지만 세 차례 만남을 가졌다는 거잖아요. 찰스 3세 리셉션,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 리셉션,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하고 만났었다고 하는 그 48초 회동, 이렇게 세 기회를 통해서 대화를 나눴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를 들면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서 우리나라 그렇죠. 전기자동차에 불이익이 있다거나 이런 등등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의사를 전달했다, 이렇게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풀어사이드 회담이라고 한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풀어사이드라고 할지라도 최소한 어느 자리에 앉아가지고 뭘 이렇게 이 배석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하지, 그 다른 행사하는데 끝나고 나오다가 서서 48초간 얘기한 것을 풀어사이드 회담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냉정하게 여당도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한일 정상회담을 진행한 것 자체에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 저도 이제 한일 정상이 정말 오랜만에 만난 것이기 때문에 이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전후 맥락이 다 좋다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일본 언론들이 보도를 하고 있는 걸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괘씸합니다. 우리가 정상회담 안 해줬어도 됐는데 무리하게 해달라고 해서 해준 거다, 뭐 이런 식이지 않습니까 지금? 말을 일방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그리고 심지어 정상회담 정하고 싶으면은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있는 대로 직접 와라. 다른 행사 하고 있는데. 그렇게 일본 쪽에서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본에서 보도할 때는. 그렇죠. 뭐 그랬더니 오더라. 그러니까 사실 이런 지금 일본 언론들의 태도나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상당히 좀 얕보인 측면이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한 번 얕보여 가지고 우리가 얻을 걸 많이 얻었다라고 그러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네. 하지만 그렇다기보다는 향후의 협상이나 이런 한일 간에 뭔가 협상을 해야 되는데,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돼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협상을 해야 되는데, 그 협상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을 예고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럼 제가 이 부분에서는 만난 것은 의미가 있다고 하더라도 손익을 따졌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했을 때는 이런 형태로 만나게 된 것은 오히려 마이너스가 컸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점에서 저는 상당히 좀 비관적인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제대로 된 만남을 하고 싶지 않았을까, 또는 일본과의 만남도 좀 더 그럴싸하게 하고 싶었던 생각이 또 의도가 없었을까? 그건 아닐 거예요. 네. 윤석열 대통령도 낮은 지지율상에서 외교 순방의 이 효과를 다 내팽개칠 리는 없는 것이죠. 네. 아무리 우리가 뭐 대통령의 이 외교 순방에서의 행동을 관찰하더라도 저는 이게 너무 지나칠 정도로 안보실과 외교부에서 좀 확대해서 가고 기대치를 너무 키웠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안보실 같은 경우에 김태호 1차장이 일본하고는 당연히 만나는 것처럼, 그거는 다 협의가 끝난 것처럼 이미 발표를 했었거든요. 흔쾌히라고 하는 표현까지 사용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이게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대통령 순방 가는데 뭔가 성과가 없느냐라는 것이 계속해서 요청되고 요구되는 상황이었던 것이 지나치게 의식했지 않았나. 그리고 외교부에서도 조현동 차관인가요? 마치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어떤 성과를 가져올 듯한 그런 인터뷰 내용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 자체가 너무 좀 무리했던 거 아닌가. 실제로 정작 그 조문 외교나 이런 구체적인 일정들은 자대로 챙기지 못하거나 이런 변동 사항에 대한 부분은 또 의사소통이 국내로는 잘 안 되는 상황에서 저는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좀 정책적인 혼선을 많이 키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전에도 자연스럽게 이걸 질문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지 않아도 지금 민주당에서는 박준 외교부 장관, 김성환 국가안보실장, 김태우 1차장 이렇게 3명에 대한 경질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외교는 의전으로 시작해서 의전으로 끝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외교 그렇죠. 의전이라고 하는 게 그 국가의 자존심을 드러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의전을 굉장히 중시하는 이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과연 그거에 걸맞은 의전이 있었는가, 이 부분에 관한 게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외교 현장에서는 굉장히 변수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 다양한 변수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듯한 허겁지겁 거기에 대응해가지고 다른 것들 별로 외교 기본조차 지키지 못하면서
결국 성과를 내면 모르겠는데 성과가 안 나오는 이런 결과로 이어지고 나니까 오히려 더 비판이 더 커진 거 아닌가. 결국 거기에 대한 책임을 좀 물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민주당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김민하 평론가 얘기하시려고 하는 거하고 연결이 돼 있는 얘기일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도 바로 그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전 최소한 대통령 참모들은 교체가 불가피하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김성한 실장하고 김태우 1차장의 경우에는 이것의 실무적인 어떤 역할들을 쭉 다 해온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문제가 된 발표들 일본하고 흔쾌히 이제 일정에 합의했다라든지 그렇게 먼저 이렇게 설익은 어떤 내용들을 발표해 버려서 오히려 더 독이 된 상황들 그런 상황들을 이 참모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장관은 그렇다 치더라도 어찌 외교부라는 조직의 어떤 부처가 있는 거니까 네. 장관은 그렇다 치더라도 전 장관도 교체하면 좋은데 그런 것들이 어렵다고 한다면 적어도 대통령 참모들은 교체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제가 그렇게 역대 모든 외교안보에 있어서의 무슨 사건들을 다 알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해외 순방을 대통령이 여러 개의 정상회담을 예정하고 예고하고 했는데 그 모든 일정들이 이렇게 거의 모든 일정들이 중요 일정들이 총체적으로 이렇게 무질서하고 즉흥적으로 네. 이렇게 소화되는 사례는 거의 저는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이전에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를 보면 그게 결국은 그 참모들이 예를 들면은 어떻게 판단했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 유엔총회 가봐야 정상회담 할 수도 없을 것 같고 성과가 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맞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맞게 전략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네네. 무리하게 왜 네. 정상회담이 안 될 것 같은 상황에서도 어쨌든 한 번은 찍고 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왜 이렇게 무리하게 접근했느냐에 대해서 한번 정치적인 맥락이나 이런 걸 되짚어 봐야 될 것이 이전 정부에 대한 어떤 실책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해 온 거잖아요. 네. 예를 들면은 네. 이전 정권에서는 중국에 갔는데 혼밥을 했다랄지 네. 자리를 어디에 앉았다라든지 그다음에 일본하고 관계가 파탄이 나서 한일 간의 정상이 굉장히 오랫동안 못 만났다든지 그런데 그런 게 당연히 이제 이전 정부의 실책일 수 있고 정책적인 실패일 수 있지만 그 상황들도 그러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럴 만한 맥락이 있어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상황이 윤석열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이제 결국 못하고 그냥 돌아왔으면 국내 여론이 막 좋지 않았겠죠. 하지만 그것은 또 그럴 만해서 그렇다라고 이해할 수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 맥락에 설명이 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렇게 무리한 배경에는 전 정권의 그러한 실패라고 우리가 평가한 것을 답습하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강했기 때문이 아니냐라는 의심이 굉장히 강하게 드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 생각은 버리는 게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를 들면은 런던행 비행기 안에서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한테 조문 일정 소화하기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윤 대통령이 직접 얘기했다고 하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잖아요. 네. 그럼 알았다고 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국내 언론에 설명을 상황 설명으로 한다던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중에 가서 장례식 참석으로 다 모든 게 해결이 된 것처럼 얘기하면서 우리도 논란을 키운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뉴욕 일정도 한미 정상회담도 역시 사실은 그렇게 급하게 48초 만난다거나 아니면 약식회담 형태로 갈 것 같으면 차라리 다음으로 미루고 그렇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정 설명을 해서 다시 약속을 잡기로 했다라거나 이렇게 대처를 하는 게 맞았던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은 장면들이 곳곳에서 연출이 됐어요. 그런 것들을 대통령이 처음부터 가능성이 없는 내용들을 기대감을 확대하는 식으로 전개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 저는 이번에 외교부와 안보실 자체가 상당히 엇박자가 나는 좀 상황 자체가 연출되지 않았나. 이 부분은 적어도 대통령이 정책 총괄 책임은 또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그럼 미국 측에서 우리와 예정되었을 법한 회담을 갑자기 취소했다. 뉴욕 현장에서 그럴 리는 없거든요. 그거는 엄청난 외교적 결례죠. 그렇다면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또 누군가 한덕수 총리가 보름 안에 또는 한 달 뒤에 방문을 해서 미국 또 부통령이나 또 해리스를 만나기로 또 예정돼 있거든요. 일본에서요. 네. 그런 걸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 또 반도체나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와 관련된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된 내용들을 주장할 수가 있는 것이고 요청할 수 있는 것이고 저는 그렇게 외교를 하면 되는데 너무 무리수를 뒀던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좀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아쉬운 점이 있는 그런 해외 순방이 아니었느냐 이런 평가가 좀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이 해외 순방의 모든 이슈를 좀 빨아들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김은혜 공보수석이 어젯밤 지금 발언이 나온 지 16시간 만에 그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지금 해명하는 그런 이제 브리핑을 열었는데
짜깁기 왜곡 보도로 대한민국은 70년 가까이 함께한 동맹국가를 조롱하는 나라로 전락했다. 이러면서 윤 대통령의 발언은 지금 언론에 알려진 것하고 좀 다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근데 지금 뭐 영상을 그 윤 대통령 발언을 100번을 돌려봤다더라 뭐 어쨌다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0.5배속으로 영상을 봤다더라 이런 말까지 나오는데 저희가 발언한 사람의 얘기를 좀 김은혜 수석이 전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발언의 진실성에 관한 문제는 일단 두고 해명을 하는 태도, 그러니까 해명을 하는 태도에 관한 문제, 또 이게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는 문제, 이런 대처에 관한 문제가 이게 과연 적절한가? 여기에 조금 집중해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고요. 왜 이런 해명이 나올 수밖에 없었는가? 이런 대처에 이런 대처가 나오는 근본적인 원인이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기본을 도외시한 거죠.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그 발언 파장을 뭐 막말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뭐 뉴욕에서 뉴욕이다 이렇게 또 비판을 하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저는 처음에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왜냐하면 잘 이해가 안 됐던 것이 미국은 우리가 보통 의회라 그러지 국회라 그러지 않거든요. 네네. 그리고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나 무슨 의미지 무슨 내용인지 맥락이 도저히 잡히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나오는 후속 보도는 그 국회는 한국의 국회가 아니라 미국의 국회고 그 내용을 그대로 들은 그다음에 비속어가 나왔고 그래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은 바이든 대통령은 중간 선거를 앞두고 상당히 난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것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좀 긴장이 좀 완화된 좀 긴장이 느슨해진 그런 상황에서 행사 끝나고 이제 지나가는 말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상황에서 만약에 그것이 정확한 내용의 전달이 아니었던 왜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했을까? 치알디니의 설득의 심리학을 보면은 사과나 해명을 할 때는 신속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머뭇거릴 이유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그렇죠. 네, 사실과 달랐다고 하면 곧바로 해명을 했었어야죠. 그걸 몰랐을 리는 없거든요. 국내에서 그렇게 순식간에 일파만파 파장이 되는 그러면 정확하게 대통령에게 확인을 해서라도 이게 정확히 어떤 뜻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그 이전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다는 걸 저도 전해 듣고 확인했냐면 보도를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협조 메시지가 나왔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거는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도 없이 보도하지 마라 국익이 우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상당히 이게 ABC 순서가 맞지 않고 두 번째는 설명이 군더더기가 없어야 되는데 대체로 내용들은 뭐냐면은 지금 이게 여차저차해서 그 내용이 국회가 미국 의회가 아니라 한국 국회고 그럼 야당이고 더불어민주당이고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분도 실제로 공감대를 얻으려면 정확하게 확인이 가능해야 되는데 음소거를 하고 들어보면은 그게 아니에요. 그 말씀은 뭐냐면 저는 이 내용이 전혀 설득력이 없는 가운데 전달되다 보니까 실제 대통령의 발언 파장보다도 이 파장이 더 커졌어요. 근데 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가? 좀 대다수가 납득하기 좀 어려운 해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 그렇다고 보세요, 김민하 평론가는?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이렇게 하는 바람에 이 발언의 진짜 의미를 찾기 위해서 마치 가족오락관과 같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족오락관의 옛날에 보면은. 네. 귀가 안 들리는데 이제 뭐 입모양만으로 이제 내용을 전달하는 그런 게임이 있었어요. 언론에서 다 이거를 무슨 뭐 노이즈를 제거했습니다. 뭐 편집본입니다. 원본입니다. 비교해서 들어보시고 국민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시고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대응으로 뭐가 해결이 됐는지 상당히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하원 의원들이 뭐 트위터나 이런 데다가 뭐 일부 반발했다고도 하고 그리고 외신에 막 보도가 됐다고도 하는데 이 내용이 대통령실의 해명이 뭐 보도가 됐습니까? 아니면 뭐 이 미국 사람들의 반발이 뭐 줄었습니까? 근데 거기에 더했고 혹을 하나 더 붙인 거잖아요. 우리가 대통령이 미국을 모욕한 게 아니고 우리나라 국회와 야당을 모욕한 것이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라. 이거잖아요. 해명이 결국은. 네네. 그러면 야당이 그전까지는 이제 어떤 외교 참사랑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모욕을 당한 당사자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또 무슨 대응을 해야 될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뭐 지금 굳이 그걸 얘기하자면 미국 의회와 바이든 대통령을 에게 일종의 뭐 모욕적인 느낌으로 받아들여질 우려가 있으니 차라리 그렇게 미국 쪽을 우리가 그렇게 표현했다기보다는
우리 야당으로 얘기를 하는 게 정치적 부담감이 적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해명하기 어려운 거잖아요. 근데 제 얘기는 그 판단을 했을 것인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당연히 판단했겠죠. 그렇죠. 근데 그 효과가 그러면 미국의 반발이 없어지냐는 겁니다. 지금 이런 해명으로.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됐는데 그 돌발적인 상황이었고 카메라가 있는 줄 알았다면은 이렇게 얘기 안 했을 것인데 긴장이 풀려서 감상을 그냥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미안하다. 이 발언은 내가 걷어들이겠다. 이렇게 해야 미국 사람들도 미국의 그 의원이든 바이든 대통령이든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인데 지금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납득을 할 수 없는 그런 해명들을 한 것이잖아요. 네. 계속 이 반발의 전선만 넓어지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은 이게 과연 적절한 해명이냐가 상당히 의문이고 그리고 상당한 시간이 걸린 거지 않습니까? 이 해명이 나오기까지를. 왜 시간이 이렇게 많이 걸렸을까? 얼마나 많이 사실 고민을 했겠는가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이게 대통령이 발언한 내용이 영상으로 남아있는 이상 이것을 뭐 사실관계를 바꿀 수는 없는 일인데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돼버린 거 아닙니까? 그런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이 대응도 제가 볼 때는 정직하지 못한 대응이 아니냐라는 의심을 피할 수가 없다. 그 영상이 공개됐을 때 첫 대통령실의 해명은 사적 발언을 외교 성과랑 연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사적인 발언이었다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걸 좀 보도하는 것을 좀 자제해달라는 투의 어떤 메시지가 나온 건데요. 사실은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얘기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미국 의회가 아니라 한국 야당을 향해서 한 말이었다. 이제 이런 식의 해명이 나온 건데요. 글쎄요, 대통령실 안에 내밀한,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네. 대통령실에서 충분한 논의 끝에 나온 해명이라고 하는 건 뭐 이건 부인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예. 열 몇 시간 동안 많이 그거를 걸렸으니까. 논의 안 하고 이렇게 얘기했을 예. 것 같지는 않은데요. 치밀하게 논의해서 나온 해명이 왜 이렇게밖에 나올 수가 없었는가. 그 장고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끝에 악수가 된 거죠. 왜냐하면 이거를 그냥 있는 그대로 풀면은 해결이 될 부분인데 말씀하셨던 대로 국익과 이것이 우리 국민들에게 전달된 내용을 어떻게든 수습을 해보려고 무리수를 두다가 벌어진 일이죠. 그러니까 실제 미국에서도 정치권에서 말실수가 자주 일어납니다. 마이크를 켜놓지도 못하고 네. 어떤 사고가 생기면은 항상 우리가 이 수습의 단계가 있는 거죠. 사고가 생기면 사과를 하면 되고 그러면 이제 사태 수습이 되는 겁니다. 네. 미국 대통령들도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 역대 대통령들도 그렇고 지금 백악관에서 나온 반응도 뭐냐면은 우린 코멘트 안 하겠다. 왜냐하면 그냥 이건 말 그대로 긴장이 풀어진 가운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참 쉽게 평소에 말투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을 그냥 주저없이 내뱉은 거겠죠. 하지만 그게 정말 미국의 상하원 의원들을 모욕하고 싶어서 또는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을 또 폄하하고 싶어서 또는 뉴욕에서 외교 활동을 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야당 의원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보지는 않아요. 근데 이건 중요한 이야기예요. 네. 무슨 말씀이냐면 이럴 때는 그냥 대통령이 이건 모르고 내가 그냥 잘못 말했다 사과합니다. 무심결에 그냥 툭 튀어나온 말이다. 그렇죠. 그렇게 사과를 하고 네. 미국 백악관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노 코멘트를 하고 한미동맹은 굳건하다라고 확인을 해줬어요. 그렇게 넘어가면 해결될 문제였던 것이죠. 그게 이런 사례가 외국 정상들도 많이 겪었잖아요. 네네. 예를 들면 바이든 대통령의 대통령도 경우에는 실수를 한 적이 있고. 그렇죠. 기자한테 뭐라고 이제 험한 말을 마이크 켜는지 모르고 했다가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들 대응을 보면은 바로 사과를 해요. 바로 사과를 하고 정리를 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는. 근데 지금 상황은 이 발언을 인정하고 사과한다라는 걸로 가려면은 그것은 누가 해야 됩니까? 발언을 한 사람이 해야 됩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를 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렇죠. 그렇죠. 대통령이 하면 되는 것인데 그럼 왜 대통령은 그 얘기를 안 하고 지금 참모들이 나서가지고 이 어려운 해명을 하고 있는가. 둘 중에 하나겠죠. 이 간언하였는데 사과 그렇게 할 것을 진언하였는데 대통령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나 네. 아니면 감히 그 얘기를 참모들이 못하고 있거나. 못하거나. 네. 근데 두 경우 다 문제 아니겠습니까? 저는 만약에 참모들이 이제 진언했다면 대통령이 받아들여 주길 바라고 그 얘기를 참모들이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건 참모들이 자기 할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 평가를 피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동안에 사실 국민의힘이나 여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좀 일부 실수하는 모습이 나타난다거나 이렇게 할 때 정치 경험이 좀 부족해서 좀 어찌 보면 좀 훈련을 나가는 과정이다. 좀 이해를 당부하는 그런 메시지를 낸 적도 뭐 여러 차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국민들의 기대치에는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부 실수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점을 인정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솔직하게 대응하는 게 훨씬 더 나을 그럼요. 뻔했는데 그럼요. 오히려 대통령한테 뭔가 지금 문제를 지적하는 것을 건의하지 못하거나 대통령이 현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양새로 가는 것이 오히려 더 악재가 될 가능성이 있다. 네, 여기까지 뭐 저희가 얘기하는 것으로 뭐 이거 가지고 더 얘기해도 사실은 더 얘기할 게 그렇게 많지 않을 다른 것 이야기 필요 같아요. 없이 네. 몸에 좋은 약은 쓴 법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를 듣고 계십니다. 뉴스와 외전 김민아 시사평론가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두 분 패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뭐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얘기일 것 같은데요. 앞서 이제 배종찬 소장께서도 뭐 갤럽 여론조사를 인용을 해주셨지만 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5%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김민하 평론가가 한번 내용을 소개를 좀 해주시죠. 한국갤럽이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사흘간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 지지율 28%였고요. 이게 잘한다가 이제 28%였던 거죠.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61%였습니다. 이 직전 조사인 9월 3주차 조사와 비교를 하면은 긍정평가는 5%포인트가 하락을 한 것이고 부정평가는 2%포인트가 상승을 한 것인데요. 긍정평가 이유를 보면은 열심히 한다, 최선을 다한다, 이게 9%, 국방, 안보가 7%, 전반적으로 잘한다, 외교 이 6%, 전 정권 극복, 결단력, 추진력, 뚝심 이런 게 5%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정평가 이유는 경험, 자질 부족, 무능함 이게 이제 12%였고요. 네. 경제, 민생을 살피지 않음 10%. 그리고 그동안 계속 부동의 1위를 했던 인사 전반적으로 잘못한다. 이게 이제 8%였습니다. 외교가 7%, 대통령 집무실 이전, 영빈관 6% 이런 순서였고요. 이게 한국갤럽은 순방 때마다 좀 이렇게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고 하락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 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여론조사에 내용이 나옵니다. 네, 이게 조사 기간에 좀 주목할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배종찬 소장께서 분석을 좀 해주시죠.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실시된 조사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뉴욕에서의 발언 파장까지도 마지막 날 조사에서 포함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 반영된 것은 아니다. 다 반영된 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제 조사 기간 동안에 또 조문 외교 삐그덕거린 부분도 있고 네. 논란이 됐던 부분도 있고 다분히 정상회담에 대한 상징적인 평가는 대부분 전달됐다고 보입니다. 이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고 그래서 직전 조사에서 33%까지 회복이 됐던 대통령의 지지율이 5%포인트 주저앉았고요. 우리가 이 내용의 어떤 심각성을 본다면은 대통령의 지지율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회복될 때는 대륙주 대구 경북 또 60대 또 주부청에서 위기감에 따른 결집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네. 대통령도 최근에는 도스태핑도 그렇고 태도도 좀 신중해지고 좀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의지도 엿보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해외 순방이 상당히 좀 타격을 준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호남에서는 잘하고 있다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10%였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앞으로 지지율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냐 이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사실 20%대로 떨어졌다가 30%대로 회복이 됐다가 다시 내려간 거거든요. 네. 앞으로 추이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다음 조사에서도 대통령의 지지율이 반등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해외 순방에서도 대통령의 지지율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태가 터졌고 국내에서도 지금 한덕수 총리가 제대로 대정부 질문에도 대응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노출돼 버렸거든요. 네네. 결과적으로는 이런 것이 대통령의 지지율에서 중도층을 견디내야 지지율이 더 올라갈 수 있는 것이고 대구 경북이나 60대 주부층 중요하다는 말씀드렸죠. 이게 지금 대통령이 임기 초반에 지지율이 내려가던 것은 인사 참사였다면 이번엔 말 그대로 외교나 또는 유엔 총회에서의 연설 내용이나 또 국내에서의 대응이나 이게 이른바 소통 참사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 없다면 오히려 지난주에 우리 시간에 김성환 진행자 기억나실 겁니다. 저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논란이 상당히 좀 야기되지 않겠냐 말씀드렸죠. 예. 오히려 별로 없었어요.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리스크가 김건희 리스크보다 더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수습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죠. 네. 뭐 김민하 평론가가 덧붙일 말씀 없으시면 제가 다른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론사 관련해서 덧붙일 말씀이 있으면 잠깐 하시고요. 저는 어쨌든 경험, 자질 부족, 무능함이 부정평가 이유 중에 가장 많았다.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 그 영국의 이제 영국 여왕의 조문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국민들이 이게 외교 안보 정책이라든가 뭐 이런 걸로 보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경험이 부족하고 뭔가 아마추어적이다라고 느끼게 됐다라는 걸 보여주는 수치인 것이죠. 그래 이게 근데 대통령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치 초심자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오랜 세월 뭐 정치에 몸담아온 사람이 아니고 네. 그리고 검사 출신의 그러한 어떤 스타일도 있는 것인데 단기간에 바뀌는 게 어렵다고 한다면은 이 배 소장님이 소통 얘기하셨지만 남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도움이라는 것은 뭐 참모들의 도움도 있고 뭐 내각의 도움도 있겠지만 결국은 야당의 도움, 나아가서는 국민의 도움을 받으려는 노력과 태도의 변화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야 다소 대통령이 좀 일은 잘 못할 수 있지만 정치적으로 미숙할 수는 있지만 저런 열린 태도로 접근하니까 한번 믿어보자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런 태도로 전환을 해야 된다. 다음 주에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귀국하면 지금 여야 회동을 여야 대표하고 만나는 그런 자리가 만들어질 것인지 여기에 대한 관심도 좀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민주당이 대응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다음 달로 예정된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서 국민대화가 숙명여대 총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그래요. 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날치기 처리라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시간이 두 분이 한 번만 얘기할 수 있는 네. 시간 정도만 남아 있어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과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지금 이번 문제들을 수습해 나가고 또 민주당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지 한 말씀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뭐 다른 거 없습니다. 대통령이 가야 될 임기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계속 초래된다면 그만큼 민생은 못 챙기고 국정운영은 혼란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챙기고 수습해야 되는 일에 진력해야 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민생을 최우선으로 내세워야죠. 한덕수 총리도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더불어민주당도 저는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 수사는 수사인 것이고 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특검이나 또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국정조사할 게 있으면 해야 되지만 민생이 지금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만큼은 머리를 맞대야죠. 네. 김민하 평론가요. 만나야 되고요.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표 포함해가지고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이 만나는 자리를 꼭 마련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 지금 국회도 그렇고 지금 말씀하신 수사도 그렇고 싸울 일이 잔뜩 있는데 맞습니다. 그걸 다 고려해가지고 만나는 거에 신경 쓰고 거기에 반영하면 못 만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건 별도로 두고 만나서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허심탄회하게 지금 쭉 우리가 말씀드린 내용들에 대해서 진솔하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이재명 대표 지금 야당도 아플 때 찌르면은 안 돼요. 아플 때는 찌르는 게 아니고 아플 때는 일단 회복될 때까지는 좀 지켜봐줘야 됩니다. 네네. 그런 태도로 이 회담에 임하면은 그래도 국민들이 볼 때는 좀 만족스러운 일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과거 삼김 시대가 또 생각나기도 해요. 그렇게 죽을 듯이 싸우다가도 또 만나가지고 금방 또 회하는 듯한 모습 취하고 그랬었잖아요. 제가 오늘 이런 말을 쓰면 안 되려고 그러는데 네. 제발 정치권 윤석열 대통령도 이재명 대표도 우리 시사에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왜 또 갑자기 마지막 알겠습니다.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라는 거 알려주셨어요. 뉴스외전 김민하 시사평론가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두 분 패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전된 것 같은 하루의 끝. 시사야에서 완충하세요. 당신의 활기찬 내일을 위한 지식 충전기. 김성환의 시사야. 지금까지는 7회라고 해도 50명 넘게 모이는 공연장이나 경기장에선 마스크 착용이 의무였죠. 그런데 오는 26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전히 사라진다고 합니다. 다만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계속 유지되는데요. 실외 마스크 전면 해제, 부작용은 없을지 또 실내 마스크 해제는 언제쯤 가능할지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이번 방역당국의 결정 어떻게 보십니까? 예, 비교적 시기적으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적절한 때에 실외 마스크 해제가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사실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것과 관련된 논의는 이미 지난 3, 4월 달부터 있었습니다. 결정을 해야 되는 시점에 다시 6, 7, 8, 9월 달 거치면서 BA.5에 의한 코로나19 유행이 다시 커지면서 이 논의가 더 진행이 안 되고
시기를 결정을 못하는 상황이었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코로나19의 유행이 확실히 이제 감소세로 돌아선 상황이고, 지금과 같은 상황이면 10월 달 중순경에는 지금보다도 절반 정도의 확진자 수준으로 낮아질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황이고, 네. 실외에서의 이 코로나19의 전파력이 확실히 낮다라는 것들이 이제 증명된 그런 근거들이기 때문에 네. 그런 근거들을 가지고 유행 상황에 맞춰서 결정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의무 해제가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을 할 필요는 없다. 뭐 이런 걸 의미하는 건 아닌 거죠. 좀 신경을 써야 될 분들도 있겠죠. 당연히 이제 의무적으로 하는 거를 해제한다라는 것이지 실제로 이제 하지 말라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결국은 어떤 형태로든 사람들이 많이 운집하는 상황, 특히 사람 간의 거리 간격이 좁혀진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운집을 하고 거기서 어떤 형태로든 비말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행동,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특히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연령층이나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질환을 가진 분들은 마스크 착용을 하시는 것을 권고를 전문가들은 하고 있습니다. 네. 해외 주요국들은 뭐 마스크 없는 생활을 한 지 꽤 됐다 이런 얘기가 들려오고 있던데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게 좋다고 보십니까? 실제로 이제 실내 마스크 착용을 언제까지 의무화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방역 당국에서 계속 평가를 하고 또 전문가들 자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실내 마스크 착용을 해제하기에는 지금 저희는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직 코로나19의 확진자 수가 실내 마스크 착용을 해제할 정도로 줄어들지 않았다라는 사실 한 가지가 있고, 또 하나는 코로나19 이외에 인플루엔자, 그러니까 독감과 같은 호기 바이러스 감염증의 유행이 다시금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게 코로나19 유행과 중복이 되면, 겹치게 되면은 감별 진단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이런 환자들을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병상의 부담이나 전반적인 의료 체계의 부담이 상당히 증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호기 바이러스 질환들의 유행이 지난 다음에 상대적으로 이 의료 체계가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기에 착용 해제를 검토하는 것이 시기적으로는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북반구 쪽에 있는 국가들은 우리랑 계절적인 변화가 비슷하잖아요. 그런 국가들은 네. 아무래도 인플루엔자는 거의 비슷하게 올 것 같은데 지금 마스크 착용 안 하는 상태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보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게 좋을지 아닐지 우리가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외국은 어떻습니까? 예,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가장 먼저 중단하거나 또는 원초적으로, 그러니까 이 코로나19 유행과 관련돼서 마스크 착용의 정서적인 또는 문화적인 수용성이 낮았던 나라들을 보면은 예. 대부분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은 유행, 그러니까 유행의 횟수도 많았고 또 유행의 규모도 컸고 따라서 그로 인한 사망자 수가 우리보다 몇 배 이상 발생한 나라들이 대부분입니다. 네. 실제로 우리나라처럼 마스크 착용을 열심히 한 나라, 특히 호주라든지 뉴질랜드, 대만 이런 나라들을 보면은 마스크 착용을 강력하게 권고하거나 의무화시켰던 나라들에서 이 유행의 빈도나 또는 유행의 규모가 적었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중환자나 사망자 발생이 적었던 것이 극명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네. 이 해외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일찍 중단된 나라들이 여러 가지 문화적인 정서적인 차이로 인해서 그런 결정을 했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굳이 그 상황을 따라갈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요. 5세 이상 유아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도록 해제를 검토해야 한다. 이런 의견을 내놓고 있더라고요. 근데 유아들이 더 위험한 것 아니냐? 이렇게 의문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어느 정도 현실성 있는 얘기입니까? 이 부분은 좀 복잡한 이 의견들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번에 이제 항체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네. 9세 이하의 아이들 같은 경우는 거의 80%가 감염이 됐던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연령층의 9세 이하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백신 접종 진행이 거의 안 되어 있는 상황인데
80% 정도의 N 항체가 보인 걸 보면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아이들이 감염이 됐다는 걸 의미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이제 마스크 착용을 해제하는 게 어떠냐. 왜냐하면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감염됐지만 실제로 중증 환자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사망자가 생긴 게 굉장히 적었기 때문에 이 유아들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중단하는 것이 좋겠다. 특히 이제 마스크 착용으로 인해서 언어 발달에 그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다라는 교육계의 지적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해 볼 필요는 있는데 문제는 백신 접종을 안 해서 그렇다고 이제 추정을 하고 있지만 이 9세 이하의 어린이들에서의 재감염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유행이 한번 시작할 때마다 이 어린이들 중심으로 이 유행이 커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전체적인 유행을 끌어가고 전체적인 유행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마스크 착용을 해제했을 때 유행의 빈도가 또 유행의 간격이 짧아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위험성 때문에 여러 가지 분석을 좀 더 하고 전문가들이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충분히 검토해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만약에 앞으로 아이들을 통해서 확산될 가능성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을 좀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좀 뭐랄까요? 양쪽 다 있으면은 결국 해제 못하는 쪽으로 자꾸 기울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유아들, 그러니까 어린이들의 마스크 착용과 관련돼서는 선행 요인이 있어야 됩니다. 뭐냐 하면은 아이들에게 백신 접종을 하고 마스크를 해제하는 방향으로 가야지만 아이들도 보호가 되고 전체적인 유행이 다시 커지는 시발점으로서의 역할을 이 연령대의 아이들이 하지 않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나라는 20세 이하의 어린이들에서의 백신 접종이 굉장히 미미하게 진행이 됐고 동력을 못 얻은 측면이 있는데요. 결국은 그게 마스크를 이제 해제하는 데 있어서도 걸림돌이 되고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오늘 이제 국내 최초로 실시된 코로나19 항체 양성률 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요. 국민 대부분 그러니까 97.38%가 코로나19 항체를 갖고 있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하면 좋습니까? 네, 조금 더 정확히 설명을 드리면 이제 S 항체라는 것들이 97% 이상 형성이 되어 있는 건데 이 S 항체는 백신 접종을 통해서도 만들어지는 항체이고 또 자연 감염으로 인한 자연 감염으로도 만들어지는 그런 항체가 되겠습니다. 결국은 우리나라가 워낙 성인들에서의 백신 접종률이 높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항체를 가진 이 S 항체를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그런 상황이었고 반대로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들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감염이 된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97% 정도의 항체 양성률을 보이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런 S 항체를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지역사회나 국가에서의 집단 면역으로 이어진다라고 가정하거나 추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S 항체는 실제로 백신으로 인한 항체 형성이나 자연 감염으로 인한 항체 형성 상황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는 있지만 이게 얼마나 감염을 예방하고 위중증 환자를 예방할 수 있는 항체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건 어떻게 해야지 확인할 수 있는 겁니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중화항체라는 것, X항체 말고 중화항체라는 거를 측정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참 어려운 게 중화항체가 우리 몸에 얼마나 형성이 돼 있을 때 감염을 완전히 막아줄 수 있느냐, 또 위중증 환자로 진행하는 걸 막아줄 수 있느냐의 기준이 전 세계적으로 아직 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추적 조사를 통해서 이 중화항체나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고 또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추가적으로 조사를 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추가 조사가 이루어져야지만 우리가 조금 더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S항체가 많이 형성이 됐다는 것 때문에라도 지금 확산세가 이렇게 급격하게 확진자가 늘어나는 현상으로 이어지지 않았던 게 이런 영향 때문이다. 이렇게는 해석이 가능한 겁니까? 오미크론 유행이 지난 1, 2, 3월 달 동안에 굉장히 크게 일어났는데 이때 이제
백신 접종을 통해서 S항체를 얻었던 사람과 자연 감염으로 인해서 S항체를 얻은 사람들이 국민 대부분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네. 이게 일종의 면역 벽을 형성을 하면서 대규모의 유행, 그러니까 오미크론 초기처럼 하루에 뭐 50만 명, 60만 명씩 확진되는 그런 대규모 유행을 막는 기본적인 그 조건은 갖추어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19 이거 참 여쭤보는 것도 좀 그런데요. 언제쯤 끝날 수 있을까요? 종식이라는 개념에, 그러니까 아예 이 코로나19가 우리의 일상에서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은 우리 세대에는 오지 않을 것 같고요. 우리 세대는 안 와요? 네, 결국은 그냥 코로나19가 늘상 우리가 독감처럼 이렇게 그 일정한 시기 또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유행하는 것들을 일상적인 의료 체계에서 또 일상생활에서 받아들이고 경험하면서 극복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엔데믹이라고 그러죠. 풍토병화되는 그런 상황들이 앞으로는 이어질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백신을 계속 주기적으로 맞아야 되는 겁니까? 좀 더 효과적인 백신을 개발을 하고 좀 더 효과적인 항바이러스제가 나온다면 백신 접종 주기라든지 또는 그 백신 접종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들을 줄여가면서 활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암내과 교수였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할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2부에서는 화제성 뉴스를 살펴보는 반찬 뉴스 스크린 음악다방 순서로 찾아뵙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위기 가정들이 늘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가정들을 미리 찾아서 지원하고 위기로부터 구하는 일이 시급한데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은 전국의 복지관과 연대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가정들을 찾아서 지원하는 운동을 시작합니다. 생활고로 인해 소중한 생명과 가정이 파탄나는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이 일에 함께해 주십시오. 지역 복지 전문가로서 누구보다 위기 가정을 잘 찾아낼 수 있는 복지관과 관계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KBS 강태원 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세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 KBS 58분 날씨. 오늘 서울 지방의 아침 최저기온 15.4도로 평년보다 0.5도가 낮았고 낮 기온 22.2도로 평년보다 2.9도가 낮았습니다. 내일은 아침 기온 오늘보다 3도가 더 낮아지겠지만 낮 기온 오늘보다 2도가 더 오르면서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나겠습니다. 당분간 전국적으로 가끔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진 가운데 일교차가 큰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남해안과 제주도는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면서 가끔씩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중부 내륙과 호남, 전북 내륙 중심으로 안개가 낀 곳이 있겠습니다. 또 강원 산지와 경북 지방 새벽까지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 8도에서 16도로 경기 북부와 강원 내륙, 충청 내륙, 경북 북부 내륙은 10도 이하로 내려가면서 쌀쌀하겠습니다. 낮 기온 22도에서 26도가 예상됩니다. 부산 26도, 광주, 대구 25도, 서울, 대전, 세종, 울산, 제주 24도, 인천 23도가 예상됩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적으로 좋음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15.2도, 습도 70%입니다. KBS 58분 날씨 장금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이 밤 그냥 보내긴 아쉬우니까요. 당신의 하루의 끝까지 야무지게 채워드립니다. 당신의 지식 충전소 김성환의 시사야. 이렇게 깨끗한 바다와 아름다운 풍경을 갖춘 코스는 국내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을 거예요. 모레 열릴 예정인 마산만 전국 트라이애슬론 대회에 참가할 예정인 일반인 선수가 한 말인데요. 이 선수는 지난해 이 대회에 출전했다. 바닥이 훤히 보일 만큼 바닷물이 깨끗해서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지난해 기억이 너무 좋아서 올해는 주변 동호인들에게 권유해서 함께 출전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중에는 마산만이 언제부터 이렇게 깨끗해졌지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마산만은 한때 죽은 바다로 불릴 만큼 수질이 좋지 않았습니다. 마산만이 본격적으로 오염된 건 1970년대부터였습니다. 수출 자유지역과 창원기계공단이 들어서면서 공장 폐수가 하천을 통해 바다로 흘러들기 시작한 건데요. 마산만은 생김새가 병목 같아서 해류 이동이 거의 없는 곳이라 오염은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공단이 만들어진 지 불과 2-3년 만에 가포해수욕장 수영과 어패류 채취가 금지됐고 1980년대에는 대규모 적조까지 발생하며 죽음의 바다로 불리게 됩니다. 수십 년 동안 썩은내 진동하던 바다에 조금씩 변화가 나타난 건 그로부터 20년 뒤쯤인 200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2004년 환경관리 특별보전해역 지정, 2007년 연안 오염 총량제 시행. 마산만을 다시 살리기 위한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되면서부터 조금씩 생태계가 살아날 조짐을 보였고 2019년부터는 창원시가 수영이 가능한 마산만을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내놓고 시민들도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이후 변화가 탄력이 붙기 시작했는데요. 1980년대 이후 사라졌던 해양 보호생물인 잘피, 저어새와 붉은 발말 똥개가 돌아왔고 바다와 연결된 창원천에서 1급수 서식어종인 은어가 발견되기에 이릅니다. 생명이 살 수 있는 바다가 되자 이번엔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해수욕장이 다시 문을 열면서 시민들이 마음 편히 수영을 할 수 있게 됐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트라이애슬론 대회 참가자들 사이에서 5대 성지란 말까지 듣게 됩니다. 이런 마산만의 극적인 변화를 말씀드리면서 또 저도 알게 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제 주말에 시간 내서 반세기 만에 원래 모습을 되찾은 물맑은 마산에 한번 꼭 가보고 싶다고 말이죠. 지금까지 오늘의 발견이었습니다. You make my heart keep bumping against the must of loving you. Jeez, I think I have a crush on you. You make my heart keep bumping against the must of loving you. Make my heart keep bumping against the must of loving you. Keep bumping against the must of loving you. Tell me that you love me, I can't understand that you're never mine. You really break my heart. 짜증내고 바람에도 너의 미소만 보면 바보 같은 나. 너 누가 봐도 아주 예쁘고 탐스러운 사과 같아. 깨물어주고 싶어, 안아주고 싶어. 너의 핑크빛 화살에 꽂혔어. 넌 모두에게 늘 친절해. 그래서 착각들 하지. 나만의 애인 걸 잊지 않았다면 내게 더 이상 장난치지는 마. 욕심이 지나친 걸까? 자신이 없는 걸까? 불안한
들어도 싫진 않나는 사랑스러운 천사인걸 아무도 볼 수 없게 숨겨두고 싶어 나만의 인형이면 안 되겠니 힘겹게 내게 온 너를 잃고 싶지는 않아 불안한 마음뿐이야 Tell me that you love me I can't understand that you're never mine You really break my heart 짜증내고 화를 내도 너의 미소만 보면 바보 같은 나 Tell me that you love me I can't understand that you're never mine You really break my heart 짜증내고 화를 내도 너의 미소만 보면 바보 같은 나 Tell me that you love me I can't understand that you're never mine You really break my heart You make my heart keep pumping I guess I'm lost I'm loving you 바보 같은 나 Only you 성시경의 미소천사 들으셨습니다. 김성환의 시사는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오늘의 발견 들으시고요. 청취자분들께서 반가워하시기도 하고 또 의견을 많이 보내주시기도 하셨어요. 5571님, 마산만이 극적으로 살아났다니 다행이네요. 모처럼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 앞으로 또 다른 다양한 행사로도 만나고 싶네요. 이런 의견 주셨고요. 4936님,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또다시 마산만이 상처를 받는 건 아닌가 오지랖에 걱정이 됩니다. 행사하면서 다들 환경 에티켓 잘 지켜주시겠죠? 이렇게 의견 주셨는데요. 트라이슬론 선수들은 이런 환경이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요. 오염 절대 안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안 시킬 거라고 생각하고요. 마산은 원래 간장 공장도 있고 술하는 주정도, 그러니까 술도가도 있던 곳이에요. 원래 물 맑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곳들이 있는 곳이. 그런 뭐랄까요, 오염도 굉장히 쉽게 인간은 좀 시킬 수 있지만 그걸 또 회복시키는 것도 인간의 노력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건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특히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고생하셨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잘 보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리다 보니까 아구찜 먹으러 가고 싶네요. 네, 오늘 문자 계속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많이 보내주시고요. 저희가 추첨해서 당첨된 분들께 모바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문자 번호는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1시 9분입니다. 오늘 일어난 세상 곳곳의 소식들 당일 배송으로 전해드립니다. 밤참 뉴스 이영경 뉴스캐스터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영경 뉴스캐스터 고향 소식이네요. 네. 그런데 좋은 소식이 아니어서 그러게요. 너무 속상하네요. 네, 부산에서 열리는 국제행사에 참여한 외국인 2명이 경찰에 붙잡혔는데 여중생 2명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어요. 네, 부산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 행사에 라이베리아인 남성 2명이 참석을 했는데 여중생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긴급 체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교육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참석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었는데 심지어 한 명은 고위급 공무원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지금 상황은 어젯밤 10시 55분쯤에 부산에 있는 한 호텔에서 여중생 2명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원래는 서로 모르는 사이라고 합니다. 피해 여중생들과 라이베리아 공무원들은 우연히 마주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어제 신고가 들어온 거예요. 이 여중생들의 친구가 피해 여중생들의 친구가 친구 2명이 외국인에게 잡혀있다. 라고 하는 신고를 접수하고 경찰에 출동을 했습니다. 네. 근데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에 문을 열어주지 않아서 경찰이 문을 강제 개방하고 이들을 체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네. 이 호텔 객실에서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남성 2명이 체포가 됐는데 한 사람은 라이베리아 남성 53살 A씨고요. 다른 한 사람은 36살 B씨라고 합니다. 모두 다 라이베리아 공무원인 것으로 전해졌고
부산역 근처에서 이 10대 여성들을 만나서 자신들이 묵고 있는 역 근처의 호텔로 유인한 것으로 현재까지 알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해양수산부하고 국제해사기구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참석하기 위해 부산에 왔고요. 예. 이 호텔에 머물면서 이번 주 월요일부터 교육 프로그램이 시작이 됐었는데 거기에 참석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외교관 여권을 소지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경찰의 전원에 따르면 네. 이 한 명은 라이베리아의 고위 공무원이고요. 한 명은 외교관 여권을 소지하고 있었다. 이 경찰의 전원입니다. 예. 그런데 이 외교관 여권을 가지고 있는 B 씨가 한국 근무를 위해서 외교관 지위를 부여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래서 둘 다 면책 특권이 없다. 지금 우리나라 경찰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외교관 면책 특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수사가 어느 정도 완료가 되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또 현재 수사 중인 사건으로 세부적인 내용을 알기가 좀 어렵다. 피의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철저한 조사를 좀 했으면 그럼요. 좋겠습니다. 예. 네.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본격 날이 이렇게 추워지기 시작하면 원래 설이 내리고 그러면 김장철이 다가온다 이렇게 보통 얘기하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11월 들어가기 전에 보통 이제 김장을 마치게 되니까요. 근데 지금 배추값이 뭐 금추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포기당 10,000원? 뭐 이런 네. 얘기도 제가 들은 것 같거든요. 지금 거의 폭등하다시피 한 그런 상황인데 서울 가락시장의 배추 한 포기 도매가가 8,992원이에요. 뭐 거의 이제 9,000원에 육박한다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이게 이달 초에 그러니까 9월 1일부터 10일 사이에 가격의 도매가가 7,900원이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8,900원이라고 지금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도 안 된 사이에 28.3% 그리고 평년 가격의 120%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추석 이후에 추석이 좀 빨랐잖아요. 네. 그러니까 농산물 가격이 좀 비쌌는데 네. 다른 농산물 가격들은 떨어지고 있는데 배추만 유독 이렇게 비싼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선 비가 너무 많이 왔고요. 태풍의 영향으로 수급이 굉장히 불안한 상황에서 특별히 배추값이 크게 오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상기후 현상 때문에 고랭지에서 생산되는 배추가 급격히 줄었어요. 보통 이제 김장 배추 고랭지 배추를 많이 쓰죠. 나오기 전에 네. 지금 8월에서 9월 사이는 고랭지 배추가 그 네. 물량을 채워주고 이후에 이제 또 네. 재배되는 배추들이 이제 출하가 되잖아요. 근데 고랭지 배추가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보통 정상적인 고랭지 배추가 포기당 3kg이 넘어간대요. 예. 근데 지금 강원도 지역에서 생산되는 고랭지 배추의 경우에는 정상 크기 10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팔 10분의 수가 1밖에 안 없어요. 돼요? 그러니까 포기당 무게가 3kg이 돼야 정상 무게인데 보통. 그럼 300g이라는 예, 거예요? 200에서 300g에 불과하고 그것도 심지어는 병에 걸려서 바스러지고 가루가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나마 고도가 900m 넘어가는 경우에 서늘한 기온이니까 좀 살아남았고요, 배추가. 네. 그 밑에 지역에는 배추를 한 1,000대 정도의 배추를 생산했다라고 하면 한 동네에서 지금은 500대 정도밖에 배추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유는 고온 현상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배추가 고랭지 배추의 경우는 기온이 높으면 제대로 출하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5월, 6월에 가뭄이 있었고 7월, 8월에 비가 많이 왔으니까 병충해가 많이 번졌잖아요. 그런데다가 올해 강원도 태백 같은 경우가 그 최고 기온이 25도를 넘는 날이 7일이었다고 합니다. 여름철에 90일 동안. 네. 그런데 보통은 평균은 그런데 올해는 25도 넘는 날이 64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가워야 되잖아요. 고랭지 네. 배추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고랭지 배추가 제대로 성장을 못하니까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지금 배추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배추를 이제 수량 제한을 해서 판매하는 곳들도 생기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한 달 전까지만 해도 한 7,000원이 안 되던 게 지금 소매가가 9,000원 넘어가서 3,000원 넘게 올랐으니까 걱정이 많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원래 고랭지 배추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도박이다. 그렇죠. 워낙 어떨 때는 그냥 배추값이 그냥 너무 떨어져가지고 그냥 갈아엎어야 되고. 많이 봤어요. 그래서 네. 고랭지 배추 재배하신 분이 그냥 뽑아가라고. 네. 어떨 때는 또 가격이 막 천정부지로 그렇죠. 치솟아가지고 문제인데 이번에는 농민들도 시름이고 소비자들도
경제적 부담이 크고 네. 양쪽 다 지금 힘든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네. 근데 이런 가운데 얌체 상수를 뭐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담는 배추 망 있잖아요. 예. 그 망에 이제 보통 길이가 가로가 48cm를 48망, 52cm는 52망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배추를 판매하는데 비교역 작은 망에다가 가짜 망에다가 이런 규격망 말고 배추를 담아서 파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52cm짜리 가로가 52cm짜리 망인지 알았는데 사실 알고 보면 50cm밖에 안 되고요. 아, 망을 조금 작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꺼내 보면 원래의 그 망보다 한 7cm가 작은 거죠. 그러니까 작은 배추를 얻어 꽉 차 보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큰 배추를 속여서 판매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예,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점검하고 적발하겠죠, 설마? 네, 그렇긴 한데 지금 물량이 너무 달리기도 하고 예, 걱정이네요. 그게 말입니다. 근데 사실은 요즘에 도심에 사시는 분들 중에서 김장 안 하시는 특히 이제 상대적으로 나이가 좀 젊은 세대들은 네. 김장을 안 하고 사서 많이 먹잖아요. 네, 사서 먹거나 아니면 부모님들이 이제 또 담가서 보내주시기도 하고. 그거는 오히려 좋고 네. 그렇게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네, 맞습니다. 오히려 좀 아쉽기도 하고 그래요. 네, 근데 사실 이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배추 한 포기가 이제 금추가 된 상황이어서 그러면 담가 먹는 가격이 포장김치보다 너무 이제 가격이 뛰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그러네요. 없잖아요. 보통 이제 김장을 담그더라도 배추 절임 배추를 사서 양념만 네. 만들어서 이렇게 김장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상대적으로 간편하잖아요. 네. 근데 뭐 배추 자체가 비싼 상황이니까 네. 포장김치를 사서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뭐 이런 네.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뭐 한 달 전에 1kg에 8,600원이었던 포장김치도 1,500원으로 2,000원 가까이 오른 상황이거든요. 근데 사실 김치 같은 경우는 대량으로 이제 구매를 해가지고 담그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세 변동과는 좀 크게 연동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업체가 크면 그렇겠죠. 네. 100배기로 사가지고 배추 이미 계약 재배를 하는 네, 경우니까. 네, 근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도로 가격이 오르게 되면 업체들도 가격에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대형마트에 일부 브랜드 김치는 퇴근 시간 되면 없대요. 물량이. 그리고 실제로 와서 보면 김치 가격이 비싸진다고 하니까 다들 좀 미리미리 요즘 식료품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잖아요. 맞아요. 구매를 해두려고 하는 가정주부도 와서 보면 그것마저도 쉽지 않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데요. 끊임없이 김치를 미리 사두려고 하는 고객들이 많이 오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포장김치 수요가 급증한 데다가 배추 작황도 좋지 못하기 때문에 김치 대란이 현실화될 가능성들이 있고요. 쇼핑몰에서도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지금 품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농협에서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지원을 받아서 네. 굉장히 50% 가까이 저렴하게 파는 배추가 있어요. 배추 3포기를 한 망인데 이게 14,980원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게 시세보다 50%가량 저렴한 네네. 그런데 한 사람이 3망 이상을 살 수가 없어요. 이제 물량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게 얼마나 더 지속이 될 수 있을런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도 배추를 푼다 뭐 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던데요. 예. 어쨌든 이렇게 지금 기본 재료 원재료 값이 올라가게 네. 되면 포장김치 업체들도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네. 포장김치 안에 배추만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것들도 물량도 그렇죠. 양념이나 이런 것들 다 들어가야 되니까 네. 그럼 더 지금보다 올라갈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네. 현재까지로는 지금 정부에서는 10월 초까지 비축 물량 3,000톤을 시장에 공급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이제 올해 초에 포장김치 가격이 오른 상황이고요. 이미 오른 상황에서 구매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으니까 더 인상된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포장김치 업체 1위가 대상인데 다음 달부터 평균 9.8% 인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곳도 10% 이상 가격 인상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러다 보니까 한동안 작년에 그 김치 파동이 있었잖아요. 중국에서 알몸 김치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한동안 밖에 나가면 김치를 아예 안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중국산 김치는 아예 사지를 않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는데 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중국산 김치가 저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국산 김치 수입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들어서 지난달까지 중국산 김치 수입액이 1억
986만 2천 달러였거든요. 이게 전년 대비해서 27.6%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수입액이 지난해 8월보다 41%가 늘어난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가격 안정화가 좀 절실하고 특히나 그 김치를 반찬으로 해서 외식업 하시는 자영업자분들의 경우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지금 청취자 주영진님께서요. 마트뿐만이 아니라 전통시장의 반찬 가게에도 배추김치 없어진 지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다른 김치도 양이 많이 줄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이미 뭐 배추김치를 마트에서 사는 것도 지금 쉽지 않아요. 하늘의 별따기라고 장성민 님도 지금 소식을 전해주고 계시는데 참 이래저래 좀 걱정입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 밤차림스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대학가가 3년 만에 축제로 떠들썩한 분위기예요. 네. 지금 부작용도 좀 일부 있는 모양이에요. 네, 지금 모 대학의 축제에서는 입장권 안표가 성행을 할 수 있는데 하고 있다고 하는데 입장권이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추첨에 당첨된 사람만 이제 축제에 참가할 수 있다 보니까 대학 축제는 그냥 다 가는 거 아니에요? 입장권이 있어야 돼요? 네, 추첨에서 당첨된 사람만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첨에서 탈락한 분들이 이제 안표를 구하는 거 말고는 축제에 입장할 수 없다라는 이유를 대고 있는데요. 축제를 경험하지 못했던 20학번, 21학번. 그렇죠. 코로나가 꽤 길었기 때문에 그래서 수요가 빗발치니까 가격이 이제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원래 이 입장권이 15,000원이래요. 그런데 30만 원에 사겠다. 가격은 부르는 대로 사겠다. 이런 내용들이 커뮤니티에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학 축제라고 하는 게 두고두고 뭐 10년, 20년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때밖에 할 수 없는 일이고 심지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 학생들에게는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어떻게든지 구하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BTS 공연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대학 축제의 부정 티켓 안표 거래를 막는다. 이런 얘기를 처음 들어보는 얘기인데요. 예, 그래서 만약에 그 정가를 초과해서 거래되는 티켓은 바로 회수하거나 환불 처리하겠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걸 시도하면 티켓팅에서 연구 제외하겠다. 뭐 이런 내용을 올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공지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 뭐 한 번씩 나오는 얘기인데요. 그 대학 축제 주점 현수막하고 메뉴판이 부적절한 문구를 사용해서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이제 가격이 저렴하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문구를 썼는데 그게 약간 성적인 의도가 느껴지는 것처럼 제목을 써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뭐 오빠 여기 뭐뭐 할 것 같아라고 써 있는데 그 가로를 조그만 글씨로 가격이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메뉴판의 메뉴들도 다 음란한 동영상 제목을 연상케 하는 문구가 달려 있었는데 이걸 보고서 누리꾼들이 왜 저걸 말리는 사람이 없는 거냐라고 하는 지적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사실은 그걸 이제 가격이 저렴하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문구를 만들었는데 그게 다른 연상작용을 하면서 부적절하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학 측에서는 주점을 지금 철거를 했고요. 그 부스를 기획한 학과 학생회 측에 반성문 작성을 요구한 것으로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그 학우들하고 같이 만들면은 되지 않나요? 그러면은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런 식의 문구가 안 나올 것 같은데. 네, 또 그리고 한쪽으로 막 얘기가 쏠리고 있으면 이게 좀 그러면 안 되지 않아? 이런 얘기 뱉는 게 또 좀 어려울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 근데 누군가 담당 교수님은 없었나?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축제 교수님이 일일이 뭐 메뉴판 만드는 것까지 가서 맞을 거 가지고. 근데 이런 얘기가 처음 나오는 게 아니라 종종 이제 가끔 보도가 되잖아요. 말이에요. 축제 열릴 때마다 그러는데 하여튼 이번엔 3년 만에 대학 축제 열리니까 또 축제 즐기지 못하는 일이 또 벌어질지도 몰라서 또 너무 많이 흥청망청 즐기려고 하다가 또 사건 날까 봐 또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잘 좀 즐겁게 축제를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기다리시는 분들 굉장히 많았을 것 같은데요. 오늘 국가축구대표팀 벤투호가 오늘 오후 8시 월드컵 본선 진출팀 코스타리카 상대로 평가전 치렀잖아요. 네. 좀 아쉬웠어요. 네, 그러니까요. 코스타리카와 2대2 무승부로 결론이 났는데요. 코스타리카는 3회 연속 월드컵 본선에 진출한 북중미의 강호입니다. 피파 랭킹은 우리보다 낮지만 브라질 월드컵에서 8강에 오른 저력이 있는 그런 국가인데요. 이번에 핵심 멤버 일부가 빠졌다는 게 이번 평가전의 좀 특징 중에 하나인데 하지만 우리 벤투호 같은 경우는 최정예 멤버를 다
다 투입을 했거든요. 네. 이번에 가장 큰 키포인트는 뭐냐면 이강인 선수가 1년 6개월 만에 재승선을 했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가 손흥민 선수와 어느 정도의 호흡을 그리고 시너지를 보여줄 것인가가 관건이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최근에 주가가 오르고 있는 김민재 선수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를 굉장히 기대를 했었는데 기대에는 못 미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황희찬 선수가 선제골을 터뜨렸고요. 그리고 내리두골을 허용을 하면서 1대1로 역전패를 당했습니다만 손흥민 선수가 해결사로 나서서 2대2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근데 경기는 전체적으로 합격점을 주기 어렵다라고 하는 평가인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민재 선수가 수비라인 기대를 좀 모았습니다만 코스타리카 앞에서는 안정적이지 못한 모습이었고요. 이강인 선수는 교체 명단에 들어갔습니다만 출전 기회를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쉬움이 남았었는데 27일 오후 8시에 카메룬과 한 차례 더 평가전이 있거든요. 좀 기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뛰고 있을 거예요. 우리 네. 선수들. 네, 오늘 밤참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현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잠들기 전 꺼내 먹는 지식알 사탕.